안녕하십니까. 창신 9구역 예비 추진위원장 하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신탁 코람코 자산 신탁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평일 오후 2시인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해주신 소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설명회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코람코 자산 신탁의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에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신탁사 설명회를 하게 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6월에 도적법이 바뀌었습니다. 신탁사를 선정을 하거나 변경을 하게 될 때에는 오늘과 같이 설명회 자리를 의무적으로 마련하고 소유자분들의 30% 이상 동의를 얻고 입찰도 진행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소유자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창신 9구역 10구역은 22년도 12월 말에 2차 신속통합기획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설명회와 카톡방 투표를 거쳐서 23년 5월 한국토지신탁과 예비 MOU를 이미 체결을 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추진체에서는 0.8%대의 수수료를 계속 원했었고 한국토지신탁에서는 그렇게는 힘들다 하여서 결국 예비 MOU는 해지를 하게 되었었고요. 그 후에 저희가 다른 신탁사 한 총 8군데 정도 이상과 타진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타진을 한 결과 오늘 이 자리에 코람코 자산 신탁에서 설명회를 하시러 와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신탁 설명회를 진행해 주실 코람코 자산 신탁의 황선영 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람코 자산신탁의 정비사업본부 황선형 부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선 위원장님께서 준비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신탁 방식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신탁 방식 정비사업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신탁사와 같이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또 질의응답을 또 받음으로써 신탁 방식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신 9구역 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신탁 방식 정비사업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탁 방식 정비사업은 2016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조합 방식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든지 신뢰성이 부족하고 자금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주민 갈등이 생기고 그 결과 사업이 지연이 되면서 사업성이 저하가 돼서 결국은 재개발을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라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정부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신탁업자가 재개발을 이끌어가게 되면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자금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절약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사업성 증대로 이끌어진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알게 되어서 저희가 2016년도부터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이 돼서 신탁 방식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기존 조합 방식의 한계점은 참 뉴스에서도 많이 보시고 신문지면에서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는 이제 전문성이 가장 부족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계신 이제 많은 주민들이 오셨는데요.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재개발 재건축을 기존에 조합원이 아닌 집행부로서 임원으로서 혹시 해보신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뭐 조합장을 하셨다던가. 아마 대부분 현장에 가보면 다 조합장님을 하셨던 분들이 다시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한두 분 정도는 있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면 이게 참 다시 할 짓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과거에 경력이 있으시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계속 하시면 좋을 텐데 딱 일회성으로 끝나다 보니까 결국 우리 창신 9구역, 10구역 역시 새로운 분들이
재개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 조합의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금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정비 사업은 현물, 즉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토지 혹은 건축물을 출자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십니다.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현금을 걷는다던가 그런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란 게 필요하고요. 용역업체에 돈도 지불을 해줘야 되지, 그리고 뭐 집행부 월급, 인건비도 나가야 되지, 심지어 사무실 임대료, 통신비 이런 수억 원, 하다못해 정말 큰 현장에 수조 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곳은 결국은 나중에 관리처분 인가가 끝나고 허그 보증을 받아서 사업비 대출을 받기 전까지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혹여나 시공자를 선정해서 안 그러면 입찰보증금 그런 것들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은 다 주민들의 빚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융통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신탁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규제가 계속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다 아시겠지만 뭐 대출 제한이라든지 이주비 제한 이런 것들이 나날이 분기별로 매달 지금 정책들이 바뀌고 있고 각종 인허가의 규제 사항들이 강화되고 있는데 저희 부동산 신탁업자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이 됐을 때 즉각적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 여기 뭐 시공사분들도 계셔서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결국은 시공자를 선정하고 착공을 하고 그 다음에 입주까지 참 많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7년에서 8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그러면 처음에 시공자를 선정했을 때의 공사비와 나중에 준공 나서의 최종 공사비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의 이유도 있고 각종 설계 변경 이런 것들에 많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 조합 방식일 때는 그런 것들이 과연 적정한 공사비가 올라갔는지 아니면 이게 필요 이상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시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 신탁회사에서는 직접 정말 적정한 공사비인지 아닌지부터 해가지고 최대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함으로써 사업성을 극대화해서 결국은 조합원님들의 분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탁업자가 하는 거는 자금을 융통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우수한 협력사를 가지고 정비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 모든 게 결국은 소유자분들의 분담금이 최소화되는 그리고 좋은 집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 사업 시행자 방식의 차이점이 무엇냐고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의 차이점은 이 사업의 시행자, 즉 사업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조합 방식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이 직접 조합장이 되시고요.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사회 대의원의 총회라는 의결을 거치게 되고요. 신탁 방식 정비 사업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신탁업자가 됩니다. 근데 신탁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위원회라는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조합원님들이 사업 주체로 모든 자율성이 보장이 됩니다. 즉 여기 계신 분들이 조합장님과 이사님, 대의원님들과 함께 해서 모든 안건을 처리하게 될 것이고요. 조합원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대 장점이지만 최대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 방식일 때는 과연 여기 계신 분들이 재건축, 재개발, 특히 이제 우리는 재개발 현장이죠. 여기에서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업을 우리가 3,000세대, 4,000세대 이상이 건립이 될 텐데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물음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조합원님들이 직접 사업 주체로 자율성은 보장되지만 그거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같이 동반이 되고 그 책임과 의무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 그리고 자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기간은 단축이 될 것이고요. 문제 없이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은 재개발에 있어서 절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 곧 도시를 앞두고 있잖아요. 구역지정 고시가 나야지만 결국 사업 방식, 조합 방식이냐 신탁 방식이냐를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돼서야 건축 심의를 하고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 철거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단계도 앞 단계를 넘어서서 먼저 할 수가 없는 게 절차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단계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은 훨씬 더 빨리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라 하면 첫 번째로는 신탁 보수가 발생이 됩니다. 기존의 이제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결국 신탁 회사를 뽑느냐 안 뽑느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신탁 회사를 뽑게 되면 결국 사업 시행자 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결국 신탁 보수라는 게 발생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조합원님들한테 분명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신탁 보수가 부담이 되더라도 이 기간의 단축 그리고 사업비 절감을 통해 가지고 결국 우리 토지 등 소유자님들이 얻는 이득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신탁 방식의 장점은 결국 지금 현재 시점부터 해서 이제 구역 지정을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지정개발자 고시 이후부터 신탁계약 체결을 통해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즉 준공 때까지 이 자금이 없어서 공사가 멈추는 상황은 발생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제 준공이 돼가지고 이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전에 둔촌주공 아파트 일이 있었습니다. 한 3년 전쯤인가 시공사에서 공사비가 이제 미납이 되고 공사비 인상에 관련된 갈등이 조합 내부와 갈등이 있어서 시공사 측에서는 공사 중단을 했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조합원님들은 입주를 1년 이상 늦게 하셨죠. 그만큼 결국 공사비 자금의 문제였거든요. 그런 것들은 신탁 방식으로 할 때는 당연히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방식이라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합 방식으로 가게 되면 현재부터 조합 설립 인가 그리고 시공자 선정까지는 결국 초기 사업비에 대한 조달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기 사업비 조달이 어렵다라는 얘기는 결국 설계업체, 정비업체 그리고 나중에 시공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운영비를 대여하고 사업비를 대여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게 세상이 진리일 겁니다. 공짜 돈은 없습니다. 사업비를 대여했다는 얘기는요. 결국은 그거에 대한 이자 비용이라든지 안 그러면 나중에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 다 용역비, 공사비에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논리는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이 주민분들의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자금 관리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조합장을 하면 항상 어디 큰 집 한번 갔다 온다 아니면 펜트하우스를 분양받았네 여러 참 이 얘기 저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던 것들이 결국은 이 수천억에 대한 이 사업을 조합장을 비롯하여 이사님, 간사님 그 몇몇 집행부에 의해서 모든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비리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신탁 방식일 경우에는 신탁회사는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부동산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자금 관리를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저희 사업지 내부에서 감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 신탁 보수라는 게 발생이 되는데 조합원님들한테 여기 계신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손해를 입으시면 안 되잖아요. 신탁 방식을 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참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왼쪽은 조합 방식, 오른쪽은 신탁 방식입니다. 지금 보시면 공사비 부분이 기존 조합 방식에서는 분향불로 되어 있고요.
신탁 방식일 땐 기성불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공사비가 줄어듦에 따라서 소유자님들의 추가 이익은 발생이 되고요. 그 범위 안에서 신탁 보수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신탁 방식을 하고 신탁 보수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조합원님들,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의 손해가 나지는 않고 더 많은 이익이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사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조합 방식일 때는 분양불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시공사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자, 분양불이라는 계약 방식이 뭐냐면요. 공사비를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즉,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까 토지 혹은 건물을 출자해서 사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 그대로 현금은 하나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정비사업, 재개발을 할 때 현금은 언제 들어올까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일반 분양을 하고 나서 분양 수입 말고는 저희가 들어오는 분양 수입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은 분양을 한 만큼 공사비를 준다. 이게 분양불입니다. 그 말은 분양이 혹시라도 여기는 참 종로구에서 입지도 좋고 하지만 지금 뭐 예전에 리먼 사태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니 이런 것들을 아무도 예측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일은 더더군다나 그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경제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마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리고 분양가는 계속 이제 높게 받아야 사업성이 좋아질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율하다 보면 분양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분양이 다 잘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분양이 돼서 일반 분양자들이 계약금, 중도금을 내서 그 수익을 가지고 시공사에서는 공사비를 가져가게끔 되어 있는 방식이 분양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위험 요소들이 좀 내포되어 있죠. 분양이 안 될 수도 있고 공사비가 많이 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여금도 나가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공사비가 이만큼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신탁 방식으로 할 때는 시공사랑 기성불 방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시공사는 말 그대로 광급 공사처럼 그냥 너희들은 우리 창신 9구역, 19구역 공사만 해. 다른 거 하나도 할 필요 없어. 대신 공사비는 2달에 한 번씩 따박따박 줄게. 앞으로 준공만 열심히 해라. 라는 형태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분양에 대한 리스크, 안 그러면 뭐 자금 투입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공사비를 떼먹힐 리스크 이런 것들을 다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공사비만 책정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줄어들고 결국 소유자님들의 추가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업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어차피 신탁 방식이든 조합 방식이든 저희가 선정하는 업체는 다 똑같습니다. 신탁 방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정비업체 뽑아야 되고요. 설계업체 뽑아야 되고 도시계획업체 뽑아야 되고 한 30, 40개의 업체를 뽑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전문가의 업무 지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자, 조합. 창신 9구역의 조합이 결성이 될 거고요. 조합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창신 19구역의 조합이 생길 겁니다. 시공사도 9구역의 시공사, 19구역의 시공사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업체들은 결국 이 현장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합은 우리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회성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즉 우리는 재개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물론 그 기간이 7년에서 10년 정도 걸리겠지만 결국 준공이 나면 해산을 하는 게 조합이에요. 재개발 조합입니다.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여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음이 없는 거예요. 단골이 없는 거죠. 하지만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코랑코 자산 신탁뿐만 아니라 신탁 회사는 현장이 끝나고 준공이 나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현장만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현장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탁 회사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어떻게 보면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일로서 능력으로 보여줘야 되고 단가로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조금 더 훌륭한 업체를 조금 더 저렴한 용역비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사업비 절감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VE라고 해가지고 신탁사 부동산 개발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저희 분양팀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팀 이런 데서 바라보는 눈으로 시공사뿐만 아니라 같이 상품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런 고민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는 조금 더 놓으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활한 사업 추진, 정비 사업은 한번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봤냐 안 해봤냐가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결국 여기서 우리가 창신 9구역, 19구역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지금 구역 지정 전체적인 정비 사업의 단계로서는 정말 첫 걸음을 이제 뗐습니다. 그럼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 경험을 가지고 사업을 주체해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신탁 방식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주민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니네 신탁회사 사업 시행자가 되면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니? 라는 말씀 참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업 시행자로서 주요 대외적 업무와 소유자 의견 수렴을 주로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정비사업위원회라고 이제 소유자님들의 이제 조합과 비슷한 그런 정비사업위원장부터 해서 정비사업위원님들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 주시고 저희는 그거를 최대한 맞춰가지고 가게끔 될 것이고요. 또 각종 시공사라든지 협력업체의 이제 의견 조율을 통해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고 빨리 진행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에서 계속 주저리 말씀드린 게요. 신탁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 여기 계시는 토지 등 소유자님들의 이익이 극대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공사비가 절감이 되고 기타 사업비도 절감이 되고 우수 협력사가 참여해서 전문가의 눈으로 VE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익이 증대가 될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분담금이 줄어드는 효과로서 결국 여기 계신 분들의 꿈은 하나입니다. 헌집 죽게 새집 다오. 그리고 빨리 들어가고 싶고 조금이라도 싸게 들어가고 싶고 재개발 단순합니다. 뭐 그 이상 이하의 이유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탁 방식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어떤 회사랑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대한민국에는 신탁회사가 14개밖에 없습니다. 오늘 같은 자리를 14번만 하셔도 대한민국 신탁사를 다 만나보시는 거예요. 그만큼 인가받기도 굉장히 어려운 업종 중에 하나고요. 그만큼 전문가들이 더 많다라는 아마 이유일 것도 같습니다. 저희 코란코 자산 신탁은 저기 LF그룹, 범 LG그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 LF그룹의 이제 자회사로서 부동산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회사로 저희 LF그룹은 이제 입고 먹고 자는 의식주를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회사로서요. 저희 코란코 자산신탁은 7년 연속 신용평가 결국은 금융회사가 제일 중요한 게 신용 아니겠습니까? 신용평가도 기업 신용평가는 A 등급을 맡고 있고요. 전체 총 자산은 7,400억 그리고 자기 자본은 5,20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현재 지금 41%로 되어 있는데 지금 25년 2분기 기준으로는 이거보다 더 낮은 30%대를 지금 부채 비율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저희 기업 신용평가, 나이스 신용평가에서는 A 등급을 획득을 하고 있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허그, 나중에 저희가 사업비를 좀 이제 빌려야 되잖아요. 거기서 주관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A 플러스 등급을 신용평가 등급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신탁사는 14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탁회사가 아까 고를 때 돈이 얼마나 많은지, 부채가 얼마나 적은지, 신용평가가 얼마나 좋은지 딱 이 4가지만 보시면 재무적인 거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거는 신탁회사만의 평가로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을 얼마나 많이 해봤느냐?
2016년도부터 이제 신탁업자가 정비 사업을 하게 된 게 변경이 됐고요. 결국은 지금 딱 10년 됐습니다.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실적을 갖고 있는 회사인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저희는 14개 신탁사 중에 자본 총계가 한 5,200억으로 한 3손가락, 4손가락 안에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채 비율은 거의 뭐 제일 낮은 수준, 신용평가 역시도 거의 최고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요 기사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자, 이제부터는 실적입니다. 저희 포랑코 자산신탁은 2016년도부터 정비 사업을 시작해가지고요. 5개의 준공 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입주까지 완료해서 준공이 났다는 얘기죠. 결국 정비계획 수립부터 이전 고시까지 한 바퀴를 다 돌아본 게 5개의 현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포랑코 자산신탁이 최고의 장점이 될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대한민국 1호 정비사업 현장입니다. 대성 평촌 유니드, 그리고 인천의 송림 파이는유, 금호 모정 어울림, 신마곡 벽산, 그리고 작년에 준공된 인천의 이편하는 세상 에듀스 서밋,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는 도봉 2구역 재개발, 이제 금호건설입니다. 올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분양까지 다 완료가 돼가지고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고 올해 안에 아마 준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올해가 지나면 저희는 준공 현장이 벌써 6개가 되는 그런 신탁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천안 49역, 인천의 우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까지 다 완료가 돼서 지금 이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가로주택이라든지 소규모 현장들도 차근차근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좀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창신 9구역, 10구역이 굉장히 큰 단지입니다. 거의 뭐 여기 보면 매스컴에 따지면 3,000세대, 4,000세대 이상 나오는 대규모 단지인데 과연 이렇게 큰 것도 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점을 가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방학동을 신동아 1단지 재건축을 업무협약,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 목요일까지가 아마 이제 저희가 금요일부터 추석 연휴잖아요.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 늦으면 추석 지나고 목요일날 정비계획 고시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오늘까지 재공란 공고가 다 끝났고요. 도봉구청하고 서울시에서도 가급적 설 전에 구역지정 고시를 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업을 잘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딱 창신동보다 한 3개월 정도 빨리 앞서서 진행하고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속통합기획부터 해가지고 정비계획 입안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저희가 다 같이 주관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리고 양천구에 있는 목동 7단지, 요즘 목동이 참 많이 핫한데 7단지를 또 예비신탁사로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뭐 1기 신도시라고 해서 노후도시 특별법 관련돼가지고 분당에 있는 이제 정자일로 한 5,000세대 정도 되는 규모의 현장을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록 이제 준공 현장도 많고 앞으로 진행하는 현장도 많고 또 대규모의 현장도 많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라도, 그러니까 나중이 아니죠. 결국 신탁회사는 여러분들이 여기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신탁사가 좋은지 한번 차근차근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래도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집에 가시면서 네이버에만 한번 포랑코 자산신탁이 어떤 회사인지만 찾아보셔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회사라는 거는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신탁 방식하고 저희 포랑코 자산신탁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설명을 해주신 황선평 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저기 창신 19역 예비 추진위원장 강대선 인사 올립니다. 이제 설명은 잘 들으셨죠? 이제 그 주민들에게 조금 이제 그 전달 공지사항을 좀 알려드리고자 이게 나왔고요. 저기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이게 그 질의가 되게 많아요. 나의 추정 분담금이 추가 분담금이 어느 정도냐 그런 질의가 되게 많거든요. 추가 분담금은 저기 우리 그 구청장님께서도 이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은 추정일 뿐이에요. 자, 추가 분담금은 총 4번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구역 지정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신탁 시행자 지정 동의서 받을 때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 때 나오고 그다음에 관리처분 때 나와요. 근데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야 됩니다. 기준점을 언제 잡느냐? 사업시행인가 전 건축심의. 그러니까 건축심의라는 것은 이제 설계도면과 시공도면이 나오는 그 시점을 지금 건축심의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추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건축심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종전자산 평가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물건에 대한 값을 이제 책정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추가 분담금이 확정되는 시기, 그 다음에 조건을 제가 조금 설명 좀 드릴게요. 아마 우리 저번 주 금요일 날, 수요일 날 구청장님 토크쇼를 이제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뭐 안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좀 빠진 게 있어요. 추가 분담금이 확정되는 조건은 우리가 이제 좀 쉽게 설명하자고요. 우리 집에서 헐고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을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할 거예요? 설계도면과 시공도면이 필요하겠죠? 그게 있어야 내 건물을 갖다가 어떻게 지을지 알 거 아니에요. 여기서 설계도면은 뭐 외관상 보여있는 것이 설계도면이고, 시공도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물량, 그러니까 자재의 물량을 산출할 수 있는, 이게 일명 이제 적산이라고 하는데, 이 적산 물량을 산출할 수가 있어요. 그 적산 물량을 산출해야 시공자가 평당 단가를 책정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뭐 재경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인건비 뭐에 다 많은데 뭐 그건 또 집어치우고 너무 이게 어려우니까 이제 그 시공자가 이제 평당 단가를 책정을 하게 되면 이제 세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의 각각 나는 10평 갖고 있어, 나는 50평 갖고 있어, 나는 뭐 100평 갖고 있어,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나의 종전자산 평가를 산정을 해야 돼요. 그때가 건축시행이 끝나고 사업시행인가 이후인데, 시행자,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신탁사를 뽑으면 이제 시행자가 될 텐데, 그 시행자에서 감정평가사를 한 명 뽑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감정평가사를 한 명 뽑아요. 서로 감정평가를 해서 중간적인 값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의 종전자산 평가라고 이제 지정을 합니다. 이제 그게 나왔으면 이제 이게 다가 아니에요. 나중에 주택보증공사, 아까 우리 황선영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허그라고 그래요. 허그. 그러니까 사람을 껴안는 허그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증공사인데, 그 보증공사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반 분양을 얼마큼 하겠습니다 를 갖다가 제시를 하는데, 허그에서 그걸 승인을 놔야 돼요. 승인이 나야 내가 갖고 있는 종전자산 평가액이 책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시공사가 평당 단가를 내려가지고 20평에 얼마, 30평에 얼마 제시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빼면은 나의 추가 분담금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허그에서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 동네 말고 이 주변의 시세, 왜냐면 우리 지금 창신구 10구역은 대단지예요. 대단지니까 만약에 우리가 잘 지어놔서 평당 단가를 갖다가 뭐 7천만원, 8천만원 막 부릅니다 라고 하면, 이거 좀 승인해 주세요 라고 하면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아마 요동이 칠 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허브에서 그 허락받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조금 어려울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적산 물량을 산출한다. 설계도면, 시공도면을 만들어가지고. 두 번째, 그걸 가지고 시공사가 이제 그 평당 단가, 시공자의 평당 단가, 공사비를 또 책정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나의 종전자산 평가를 확정할 때,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세 개를 가지고 허그에다가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그게 관리처분 때가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그 추가 분담금은 총 4번에 걸쳐서 산출을 한다. 건축심의 전에는 추정 분담금, 건축심의 이후로는
종전자산평가. 이 말은 똑같아요. 그 내용은. 단지 그 이름이 다를 뿐이에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 추가 분담금이 3억이든 4억이든 5억이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재개발은 구마다 이루어집니다. 마포구, 용산구, 강남구. 마포구, 용산구 가보면 아파트 되게 많죠. 희소 가치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종로는 지도를 펼쳐보고 아파트가 있냐 없냐를 보시면 알아요. 종로에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따라서 희소 가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앉은 자리에 로또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경희궁자리를 갖다가 비교 분석하는데 경희궁자리가 지금 20평에 지금 22억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20평에. 그러면 과연 우리가 8년 후에 아파트를 새 집으로 짓고 나면 경희궁자리는 구축이 되겠죠? 우리는 신축이 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담하건대 최소 20평짜리가 20억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실거래가가. 그러면 내가 분담금이 4억이든 5억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들어가기만 하면 20억짜리가 될 건데. 그러면 내가 투자 대비 내가 종전자산 평가액이 4억이고 그 다음에 추가 분담금이 4억이에요. 그럼 8억 내가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팔고 싶어도 20억에 팔아요. 그러면 나머지 10억은 여러분 손에 쥐어지는 거예요. 평생 벌어서 10억 벌 수 있어요? 못 벌잖아요. 그죠? 제가 벌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저는 여기가 제 고향이에요. 5년 전 이거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우리 아버지도 계시고 이게 다 아시는 분은 또 아실 거예요. 저희 부모님을. 우리 부모님이 이제 막 거리 돌아다니시면 이게 자식이 나이 50 먹고 부모 욕 누구 집 자식 저 새끼 뭐 어쩌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좋은 값으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추진체가 그래요. 90, 12구역이다. 따라서 오늘 이런 신탁 설명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신의 한 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그 신탁 관련해 가지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는 제가 황선영 부장님께 전달할게요. 네, 제가 아까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혹시 저희 신탁 방식 정비 사업에 대해서 프랑코 자산 신탁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탁 방식이라는 건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요. 네네.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서 잘 이해가 안 가요. 이 책자 하나 있으면 주면은 그런 거 읽어보면. 그건 제가 이제 오늘 설명한 자료는 조금 이제 좀 내용이 길었잖아요. 좀 내용을 요약한 거를 제가 이제 준비위원회 쪽으로 이렇게 파일로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거를 또 이제 준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주민분들한테 이렇게 배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대출 오신 분들은 거의
연세 되신 분들이가 이렇게 설명을 쭉 이어버려요. 봐. 저 연세 드신 것뿐만 아니라 재개발 항상 이렇게 설명회 하다 보면 이제 신탁 방식뿐만 아니라 이제 참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10번, 20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진짜 50번, 100번씩 항상 저희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해하실 때까지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오늘은 그냥 첫 번째 달에서 이런 신탁이라는 그냥 단어만 좀 기억하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많은 자리를 마련하고 또 이렇게 서류 같은 거를 이렇게 보내드려가지고 더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네네. 여러분들 저 아신 사람도 아실 거예요. 여보세요? 어머니 아버지들 또 다 오셨네요. 제가 한마디는 기왕에 이거 재개발되려면 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세요. 대표님이나 부장님이나 저기 총무님이나. 그러니까 기왕이면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그 말고도 또 설명을 배가 있어요? 저는 정로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금 제가 그 톡방에다가 드렸다시피 지금 그 제한을 너무 높게 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포기를 하거나 그러신 신탁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신탁사도 캐파가 있잖아요. 캐파. 그러니까 이 지역 9, 19역을 할 수 있는 캐파가 안 돼요. 네. 코랑코하고 GS하고 해본 적이 있어요? 시공사는 저희가 정비 사업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일반 민간 개발 상황에서도 참 많이 다 갖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시공사는 기본적으로 여기 주민분들이 신탁 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뽑아 주셔야 됩니다. 그럼 저희는 그 시공사와 같이 다 호흡을 맞춰서 갈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가 정비 사업 진행되면은 신탁사의 수수료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보통 몇 퍼센트 정도?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를 하고 한국토지신탁과 수수료 협상을 해본 결과 1.2%를 갖다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추진위 측에서는 0.8%를 갖다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차이를 좁혀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MOE 해지를 하고 0.8%를 갖다가 제시한 그 코랑코 자산 신탁사가 지금 현재 설명회를 거치고 지금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0.8, 1.2 사이 정도? 그거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나오면 저희가 카톡방에다가 소유자 방에다 다 올려드릴 겁니다. 평균적으로 여기 창신 9구역 같은 가구 사이즈면 다른 데도 해보셨으니까 완공하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조합보다는 좀 짧을 것 같고. 예, 물론 조합 방식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고 제가 이제 뭐 지금 바로 답변을 그냥 몇 년 걸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또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조합 방식으로 하시겠다 그러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조합 설립인가 그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인가가 되면 이제 건축심의 시공자 선정 이런 것들이 쭉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신탁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추진위 구성을 일단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합 방식일 때 조합 설립 인가와 시행자 지정 고시가 거의 동일한 위치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추진위 구성하는 시간이 일단 기본적으로 생략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그 시간은 뭐 짧게 걸리면 6개월이 걸리는 현장도 있지만 옴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만 10년 이상 한 현장도 있고 이런 것들은 참 어떻게 가능하기가 뭐하다 보니까 어쨌건 간에 한 단계는 생략이 공식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추진위 구성, 뭐 조합 설립, 그다음에 건축심의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 뭐 이주 철거 착공 이런 단계에서 계속 주민분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조합 방식이든 신탁 방식이든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업 시행 인가라는 걸 하려면 사업 시행 인가 총회를 통해서 주민분들이 다 의결을 해주셔야 되고요.
관리 처분을 하려고 하더라도 관리 처분 인가총회를 해서 다 주민분들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몇 퍼센트 해야지 되나요? 처음에 이제 결국은 조합 설립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시행자든 조합 설립은 75%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 이유는 안건마다 다르지만 뭐 과반의 과반이라든지 뭐 3분의 2 동의 이런 식으로 조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율 그리고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게 75%입니다. 그러면 신탁 회사의 주 업무는 뭡니까? 저희가 결국은 이 사업을 모든 거를 총괄해서 대신해 드린다. 모두 책임을 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재개발이 신탁 방식이 대세예요? 어떻게 돼요? 지금 아까 이제 16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16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참 많은 현장 그 전까지 16년도 이전은 조합 방식이 99%였습니다. 99.9%였고 뭐 0.1%가 이제 공공재개발 뭐 이런 LH, SH 이런 이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여의도라든지 목동, 광명, 군포 이런 데를 보시면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서 신탁 방식이 조합 방식과 반반 정도 됩니다. 그 말은 벌써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이 문제점만이 발생이 됐다던가 안 그러면 뭐 사업이 좀 잘 안 된다던가 그랬으면 결국 조합원님들은 토지 등 소유자분들은 일반 조합 방식으로 다시 선회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 동네들 또 지금 최근에 또 도봉구에서도 참 많은 현장들이 지금 신탁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마 신규 현장은 신탁 방식이 참 많지 않을까. 저희가 뭐 정확하게 몇 %입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대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 몇 퍼센트 정도 뭐 그런 뭐 통계가 없나요? 대략 그러니까 이 통계를 잡기에는 참 모호한 게 과거의 조합 방식은 아직 계속 깔고 있던 게 있다 보니까 비교는 안 돼. 절대적인 숫자로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실례로 2025년도 기준으로 도봉구에 3개의 재건축 현장이 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신속통합계획으로. 근데 2개의 현장은 신탁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개의 현장은 조합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시더라도 거의 뭐 반 이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데 보면은 공사를 하다가 이 뭐 자재값이 올랐네, 인건비가 올랐네 해가지고 네. 공사를 중단시키고 네. 공사비를 올려달라 그렇죠. 이렇게 제가 하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사업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합 방식일 때 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뭐 300만 원이니 400만 아니 원이니 제가 묻는 이야기는요. 네. 이제 신탁 방식으로 예를 들어 신탁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네.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신탁 회사에서는 어떤 책임을 지냐 이거죠. 저희는 공사를 계속 끝까지 끌고 갈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시공사가 결국은 그 공사비를 조정을 해가지고 제가 신탁 회사에 조정을 해가지고 끌고 간다 이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거는 공사비 아니면 공사 기간입니다. 공사를 올려달라고 중단할 때.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죠. 그 타당한지 인건비 아닌지는 올랐네, 자재값이 올랐네. 그거는 그러는데. 저희가 처음에 시공사 이제 계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되잖아요. 계약서 상에 의해서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합 방식일 때는 계약서는 있지만 결국은 그 사업비를 대고 이 현장을 주도한 게 시공사잖아요. 그럼 시공사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중단을 한다던가 공사를 중단했을 때 우리 토지등 소유자, 조합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행위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신탁회사로서 이 현장이 처음에 착공 들어가기 전에 명확한 계약서를 가지고 공사비를 올려준다 하더라도 그 계약서 안에 있는 내용에서만 그게 적정한지 아닌지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요. 거기에 맞다 그러면 올려줄 수 있는 거고 그거 이상이다 그러면 못 올려주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을 시킵니다. 더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질문이 있는데요. 그 아까 코람코라는 이제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등급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뭐 이해가 되는데 네. 사업을 좀 대규모 사업을 지금까지 해본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MOU 체결해서 초창기 진행 단계는 있지만 지금 뭐 4,000세대, 5,000세대 네네. 이런 대규모 현장을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16년도부터 사업 방식에 대해서 이제 신탁 방식을 할 수 있게끔 되었고, 그때 당시의 취지는 어려운 현장, 사고 난 현장, 말 그대로 사고가 터진 현장, 그런 데서 신탁 회사가 구원투수로서 이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의도로서 시작이 됐습니다. 신탁 방식이.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 몇 년간은 대규모 현장에 대한 신규 구역 지정도 거의 없었고요. 대부분 이제 소규모 현장 위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결국 저희 준공 실적으로 봤을 때는 대규모 현장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신탁사를 보더라도 대규모 현장이 진행된 거는 대한민국에 한두 개 정도, 그러니까 대규모라 말하면 2,000세대, 3,000세대 되는 그런 현장이 준공난 거는 아마 대전에 한 건 정도, 그 정도 규모가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 준공난 현장들은 소규모 현장들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그 방학동이라든지 목동에서 예비 신탁사로서 결국 중요한 거는 경험이 중요하고, 여기 창신동보다 먼저 앞선 경험을 하고 있으면 그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학동에서도 지금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앞선 현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기서요, 이제 만약에 저희가 선정이 돼가지고 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걷고 건축 심의를 한다고 했을 때 이미 그거보다 앞선 경험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대전에 한 군데 2,000세대 이상 했다는 그 신탁사는 어딘가요? 그게 아마 한국토지신탁일 겁니다. 저 정확하게 지금 네, 맞습니다. 한국토지신탁.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는 또 이제 대행자 방식이었기 때문에 또 시행자 방식하고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시행자 방식으로는 이런 대규모 현장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질문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더 없으시면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저희 창신 90구역이 신속통합기획이 22년도 12월 말에 선정이 되면서 저희 추진체에서도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 재개발 방식을 조합으로 할 것이냐, 신탁으로 할 것이냐, 이미 몇 년 전이긴 하지만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일단 우리 창신 99역과 같은 경우는 뉴타운 때 재개발이 무산됐었죠. 무산되면서 그게 벌써 15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9구역 1,300명 이상, 10구역 1,400명 이상인데 합치면 2,700명이 넘고, 우리 신속통합기획 선정지들 중에 거의 대규모, 거의 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늦었습니다. 재개발이. 이건 바로 속도전으로 가야 된다. 재개발을 최대한 빠르게. 말 많고 탈 많은 조합보다는 저희가 신탁을 되도록 선택해서 빠르게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탁 방식, 시행자 방식을 최선의 방식이라고 그나마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소유자분들께서도 이런 점들을 좀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최대한 신속하고 더 지체하지 않고, 시간을 더 지체하지 않고 앞으로 가능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현 시간부로 이제 그 설명이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전자 동의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5시에 아마 문자로 송출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송출을 받자마자 그 동의서를 보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그 외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동의서를 좀 작성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